절대적 패권 국가가 휘청거리는 징조들이 보이는 건 역사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나봐야 아는데 이 와중에 내부가 썩어간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빈민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큰 걱정인데요. 지금 2020년부터 매년 빈민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높아져서 지금 한 18% 이렇게 잡고 있어요. 18%요? 네, 23년 말, 24년 초 나온 자료가 18%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인구의 18%가 적어도 평균 소득의 50% 미만을 번다는 거거든요. 수입이 너무 적은 거죠. 10명 중 2명은 평균 사람들의 절반도 못 번다. 이제 절반도 못 번다. 네, 절반보다 적은 것이고 그게 인구가 3억 3천쯤 되는 나라에서 18%니까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절대 부자들 네, 지금 1%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일이 벌어졌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인구 1%가 전체 부의 50%를 이상을 가진. 근데 사실 1%도 아니에요. 최고 부자 8명 정도면은 전체가 벌어들인 돈보다 많이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너무 심해서 이 나라는 자유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한데 이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이렇게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결점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GDP가 뭐 워낙 높은 국가라서 아이고야 뭐 아무리 물가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 GDP가 높으면이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한 6천만 명이 18%가 절반도 못 버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위소득만큼도 못 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엄청난 빈민이라는 거잖아요. 그 물가에. 저도 사실 미국 살면서 선생님 공부하셨던 필라델피아에 있어봤거든요, 1년간. 근데 빈부격차라는 게 정말 전 심하다고 느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년도 내가 2학기에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 친구랑 메신저를 하면서 제가 그때 했었던 게 아주 남아있는데 기억나는 게 야 이거 소련 망할 때가 너무 흡사해.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친구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코로나 터지는 걸 보니까 코로나 제가 또 거기서 맞이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강대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본 것 같았고 했는데 또 그 사이 몇 년 지난 사이에 나왔던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또 비틀대다 다시 또 잘 터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 왔지만은 저는 지금 저보고 누가 미국 가라고 저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경험을 연달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극단적인 또 뭐 이민 막 통제한다고 멕시코 국경선을 막 방위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또 바이든은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인지 그냥 다 풀어버린 상태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치안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대책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유지해야 국가도 인정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극단적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막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잖아요. 뜨거웠다 차가웠다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빈민 문제는 진짜 또 강력한 국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이유인데 보통 이제 저소득계층들은 국가에서 어쨌건 노동계층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벌이를 하지 못하면 이 노동계층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기본적인 어떤 생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성공적인 국가가 갖고 있었던 모두가 영원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건 노동계층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들까지 챙기긴 챙긴다. 혹은 뭐 조금 이거를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나으리들께서 쇳내들까지 챙겨주신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것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구성원들의 각각의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이제 형성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무너지면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결국에는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초조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초조해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시간을 돌려보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슈퍼파워로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1991년에 완전히 다 해체가 되고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했던 말이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텐데 그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있어도 미국은 다 이긴다. 그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의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잘난 체 하시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2, 3년 전에요. 미국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 2026년까지 해군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 왜냐면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탐지 능력이 뛰어나서 한국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으로는 전쟁도 한국 마음이 아니라 잠수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입장이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여유낙낙한 모습은 안 보이고 뭔가 급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과 영국의 세력 교체기 중동에서 그때하고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국이 그때 초조했거든요, 미국한테. 그때 주변에 강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중강 국가들 정도 되는 국가들은 역사상 어떻게 잘 버텼어요? 줄을 잘 탄 거죠. 뭐 운이 좋고. 대한민국이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이지 그 안에서 않습니까? 약간 박쥐처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꾸로 매달려야 됩니다. 미국을 보면 이렇게 예전에 재미있었던 영상이 주가 3개인가 4개인가가 한꺼번에 뭉쳐 있어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서 여기는 유타주, 여기는 무슨 주 막 이렇게 있었던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로 탁 넘어가면은 여기는 무슨 주니까 뭐 해도 돼. 뭘 하는데 범죄가 아니고 여기로 가면 범죄고 막 이런 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별로 법 체계가 다 달라서 미국은 이제 그게 주가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스테이트는 사실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질 때 각 스테이트가 연방을 맺어서 국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을 통치하는 법들은 그 주 법을 따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다른 것들이 많은 거죠, 주별로. 제가 유학했던 펜실베니아는 당시에는 지금 좀 바뀌었던데, 이를테면 이제 술을 사려면 맥주는 이제 슈퍼마켓에 다른 방에서 팔아요. 그걸 그리고 일요일에 닫습니다, 그 방은. 일요일은 못 팔아요. 예, 안 팔았어요. 주일이니까. 예, 그리고 그거보다 도수가 높은 술, 와인이나 독주, 위스키류는 그 건물이 아닌 독채 건물에서 따로 팔아요.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조지아주를 갔더니 슈퍼에서 이제 다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 이제 그러고는 캘리포니아를 가면 뭐 괜찮아요. 다 팔아요. 또 이를테면 뭐 밖에 나와서 술을 마실 수 있냐? 그것도 또 주마다 달라요. 봉지에 감춰놓고 마셔야 되는 주가 그게 있고. 뭐냐면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주는 공공장소에서 못 마시게 돼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밖에서 마실 수 있는데, 봉지에 넣는 이유는 봉지에 넣어서 마시면 그거를 검문을 할 수 없어요. 경찰이 그 봉지에 있는 게 뭔지 봅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게 술인지를 몰라서 못 잡는 거군요. 그래서 봉지에, 누런 봉지에 넣어주는 이유가 그걸 들고 그냥 마시면 검문을 당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되는 행위를 다른 나라 가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범죄자야.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서 안 했으면 죄가 아닌 거죠. 굳이 잡으려고 경찰력이 출동을 하지를 않는 거죠. 예전에 비고 몰텐슨이 주연한 폭력의 역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상 정말 선량한 시민이고 너무 다정한 남편인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마트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데 범죄자를 너무 쉽게 제압을 한 거예요. 갑자기 막 몸이 날쌔지더니 제압을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웅으로 시민을 보호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왔는데 이 사람이 막 피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주에서 유명한 갱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정말 과거를 싹 지우고 아주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있고 부인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곤란에 빠지는, 상상만은 아니죠. 넘어가는 순간 사실 우리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 위장이랄까 세탁이랄까 이런 게 좀 참 쉽다고. 허술한 나라이기도 해요. 좀 그렇죠? 허술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죄질 일은 없는데 딱 하나 이제 왜 주세가 있잖아요, 주세. 네네. 그러면 이제 주세 없는 주의 경계에 보면은 쫙 몰려 있어요, 쇼핑몰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고 오면 세금 안 내요? 네. 거기서 사면 자기가 가져오면 돼요. 근데 내가 배달을 받으면 우리 주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또 다 다르고 항목별로도 달라요. 그래서 뭐 펜실베니아는 의류가 세금이 없잖아요. 워낙 직물 산업으로 부흥한 주라서 거기에 대한 경외심으로 직물에 대한 세금을 안 매기는데, 뉴욕주에 가면은 8점 몇 프로 이러니까 같은 브랜드 오시면 펜실베니아에서 사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날을 잡아서 가족들이 이번 주에는 의류 쇼핑하러 어디로 가고 이번 주에는 술 사러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는 아니고요. 가까우면. 필라델피아는 그 옆주가 델라웨어주인데 델라웨어주는 아무 세금이 없어요. 판매할 때. 그러면 이거 가능합니까? 거기 가서 옷을 사요. 한 번도 안 입은 옷 팝니다 하고 당근 가능합니까? 나는 8% 싸게 사서 한 6% 싸게 파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차익은. 중고도 세금을 내요? 중고. 근데 저기 그 말을 정리하자면요, 정식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다면 지금 말씀하신 세이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디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팔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때 이미
이미 그건 안 세금이 되죠.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건 근데 불가능하고요. 당근이 없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아울렛에 가서 옷을 잔뜩 사다가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이런 거. 중국은 요주 넘어가서 사고 요주 넘어가서 사고. 저 주말마다 벼룩시장 가면은 왜 동전도 팔고 막 파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는 자기들 1대1 개인 거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하죠. 뭐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원주민 말하자면 보호구역이라고 우리 번역하는 곳들 있잖아요. 원주민 지정해서 살게 하는 곳. 거기에는 정부에서 주류하고 담배 같은 것을 세금을 제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값싸게 면세인 거예요. 그건 아예. 그래서 그거를 내다 팔아요. 원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그럴 때는 중간 가격 정도로 팔죠. 일반 판매가랑 자기네가 들여온 거 중간 정도. 그래서 그 돈 없는 유학생 시절에 날 잡아서 이제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얘기는 아니시군요. 저는 모릅니다. 군부대 가면은 다 저기 세금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신에 비슷하네요. 이게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른 그 사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국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연방 국가들은 대체로 각 지역마다 또 법이 또 따로 적용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 사례는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이제 소위 말하는 3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이 나이지리아가 사실 정치적인 어떤 법률적 시스템이 미국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도 연방 국가이고,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진짜 많거든요. 2억 3천만 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구 대국들 있잖아요. 중국, 뭐 인도, 뭐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그 다음 순위 정도 되는데 이 국가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딱 절반은 무슬림, 딱 절반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2억 3천이니까 무슬림도 1억, 기독교인도 1억.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로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하고 이 국가가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36개의 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스테이트예요? 예, 이게 또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법률 시스템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이지리아의 법률은 그 세 가지 바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들여온 영국법적인 어떤 기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습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전통 규범과 관련된 판례 중심의 그런 법 체계이고 또 하나가 아마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그 샤리아가 또 이 법률을 구성하고 있어요. 샤리아는 이슬람 법률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각 주마다 이게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 법 적용 범주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방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북부 위치한 주들의 법률 가운데는 샤리아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다른 지역들은 좀 그게 좀 없고 이런 어떤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가장 이제 특이한 것들은 예를 들면 엘버타는 석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살 때 캐나다는 연방세가 있고 지방세가 따로 붙는데 여기는 연방세만 있고 지방세가 없어요. 엘버타주. 그래서 엘버타주가 천국이죠. 쇼핑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건 좀 19금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남녀 성관계도 주법으로 규정을 해놔서 정상이 외에는 전부 다 불법이었었어요. 그런 법도 있습니다. 누가 잡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누구 잡을까?